안녕하세요. 저는 강은주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제 이름을 이렇게 또렷하게 소개하는 게 언제부터인지 참 오래된 것 같네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눈을 떠요. 알람도 맞추지 않는데 몸이 저절로 깨어나요. 40년 가까이 작은 김치찌개 집을 운영했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을 열었던 시간이에요.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국물 우리고 김치 썰고 밑반찬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죠. 지금은 그 식당도 문을 닫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지금은 큰아들 민수네 집 거실 한쪽에서 살고 있어요. 민수는 회사원이고 며느리 서린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살 민준이와 6살 서영이 손주까지 총 5명이서 같이 살고 있죠. 거실 한쪽에 제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는데 저만의 공간이라고 할 만한 건 그것뿐이에요. 아침이면 손주들이 깨지 않게 조심조심 부엌으로 가요.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면서요. 5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수십 명분의 밥을 짓는 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5명분조차 힘에 부쳐요. 나이가 든 탓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지친 탓일까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내며 오늘도 하루 종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요. 아침 준비하고 손주들 등교시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하고 또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끝이 없어요. 예전 제 식당에서는 바빠도 성취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반복의 연속이에요. 할머니, 물 주세요. 6살 손녀 서영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나면 얼른 컵에 물을 따라줘요. 고마워요, 할머니. 서영이가 방으로 돌아가면 저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요. 손녀는 저를 할머니라고 불러주지만 며느리는 그냥 어머니라고 하고 아들은 요즘 엄마라고 부르는 일도 드물어요. 대부분은 애들 좀 봐주세요, 청소 좀 해주세요, 빨래 좀 해주세요 라는 부탁만 들려와요. 평생 민수 엄마 준호 엄마로 불리는데 익숙했어요. 둘째 준호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그때는 그런 호칭들이 자랑스럽기까지 했거든요. 제가 키운 아들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강은주라는 제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저 집안일 해주는 사람, 애 봐주는 사람으로만 불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보니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혼자 2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어요.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텨왔건만 정작 지금이 가장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이렇게 홀로 있는 기분이 드는 건 처음이에요. 어머니, 청소기 소리가 너무 커요. 아이들 아직 자고 있어요. 며느리 서린이의 목소리에는 늘 날카로움이 섞여 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저를 지적하는 걸 잊지 않죠. 저는 서둘러 청소기를 끄고 고개를 숙여요. 미안해. 하지만 속으론 정말 답답해요. 저녁 7시에 청소를 시작하면 늦다고 하고 아침 8시에 하면 너무 이르다고 해요. 도대체 언제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청소를 해도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어제 저녁에 반찬이 너무 짰어요.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만 덜 짜게 해주세요. 서린이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연달아 지적해요. 정말 속상해요. 저는 평생 음식 만드는 일을 해왔어요. 제 식당에 수많은 손님들이 맛있다며 찾아왔거든요.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 동네에서는 나름 유명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는 늘 부족해요. 싱겁다 해서 간을 좀 맞추면 짜다 하고 어떻게 해도 만족해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잘 먹는다고 하면 어머니가 단 거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건강에 좋다는 나물 반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안 먹어요. 라고 해요. 뭘 해도 지적받는 기분이에요. 아, 그리고 세탁기는 밤에 돌리지 마세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서린이의 잔소리는 정말 끝이 없어요. 낮에 돌리면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해놓고는 밤에 돌리면 시끄럽다고 해요. 그럼 언제 빨래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화분에 물 너무 많이 주시지 마세요. 뿌리가 썩어요. 어머니, TV 소리 너무 크지 않나요? 어머니, 방에서 라디오 들으실 때 문 좀 닫아주세요. 하루 종일 지적의 연속이에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뭘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거든요. 제일 속상한 건 아들 민수예요. 이런 상황에서 늘 침묵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대부분 아내 편을 들거나 아예 모른 척해요. 가끔은 아내 편을 들기까지 해요. 엄마, 서린이가 하는 말도 맞아요. 좀 맞춰주면 안 돼요? 다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서린이도 직장 다니면서 힘든데 이해해주세요.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도 가족인데 왜 제 편이나 기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걸까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집안일하고 손주들 돌보고 남은 시간에는 빨래며 정리까지 하는데도 늘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어요. 예전 제 집에서는 주인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청소하고 제 입맛에 맞게 요리하고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봤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편리한 도구가 된 기분이에요. 필요할 때만 쓰이고 불편하면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한 달 전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철이었거든요. 빨래가 며칠째 마르지 않아서 며느리가 신경질을 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빨래는 꼭 오늘 널어야 해요. 내일까지 비 온다는데 언제 말려요? 옥상에 작은 다용도실이 있어서 거기에 빨래를 넣을 수 있거든요. 계단이 젖어 있었지만 서둘러 올라가야 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재촉했거든요. 어머니, 빨리 좀 해주세요. 저 출근해야 해요. 빨래 바구니를 들고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아! 짧게 소리치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등과 허리,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빨래는 사방으로 흩어졌고 저는 바닥에 쓰러져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누워 있다가 겨우겨우 일어섰는데 걷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누웠는데도 계속 아팠어요. 특히 허리 쪽이 욱신거렸어요. 며느리는 이미 출근했고 아들도 출장 중이었어요. 손주들은 학교에 가서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죠. 참다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전화 거는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었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심한 타박상이라 일주일 정도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연세를 생각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고 저녁도 준비해야 했어요. 아프다고 해서 집안일이 멈추는 건 아니니까요. 며느리가 퇴근해서 와서야 제가 다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걱정보다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런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죠? 아이들 배고파할 텐데.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섰어요. 설거지할 때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고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며느리가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 이렇게 자꾸 다치시면 저희도 걱정되고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 받으실 수 있고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사실 저희도 맞벌이라 어머니 돌봐드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짐짝 취급받는 신세가 된 거죠.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와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전문적인 곳에서 관리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민수네 가족이 제주도로 3박 4일 가족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물론 저한테는 함께 가자는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세요. 몸도 안 좋으시고 여행 가서 계속 눈치 보시는 것보다는 혼자 편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며느리 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제 갈 길을 가야겠다고 말이에요. 가족들이 떠난 후 바로 부동산에 갔어요. 바닷가 근처로 작은 원룸 하나 구하고 싶어요. 중개업소 직원이 혼자 사실 거예요. 연세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제 혼자 살려고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식당 정리할 때 받은 돈과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전부였죠. 하지만 작은 원룸 하나 계약하기에는 충분했어요. 보증금 넣고 월세까지 계산해봐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아들 집에 생활비로 매달 주던 돈을 생각하면 더 여유로웠어요. 새 집은 바닷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15평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작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무엇보다 조용했어요. 복잡한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공기도 좋았고요.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살짝 날 정도였어요. 평생 모은 살림살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이사를 준비했어요. 오래된 장롱과 이불, 작은 냉장고, 밥솥 몇 가지 그릇들. 생각보다 가져갈 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아들 집에 두고 왔어요. 어차피 새 집에서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들 식구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짐을 빼는 게 목표였어요. 굳이 만나서 실랑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사하는 날 작은 트럭에 짐을 실으면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슬프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마치 처음 결혼해서 신혼집에 들어가던 그때 같은 설렘이었어요. 아니, 그때보다도 더 자유로웠어요. 그때는 남편이라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오직 저만을 위한 공간이었거든요. 72살에 처음으로 정말 제 집을 갖게 된 거예요. 새 집 열쇠를 돌리면서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평생 남의 집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드디어 제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첫날 밤에는 잠이 잘 안 왔어요. 새로운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조용해서였어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며느리 잔소리도 아무 소리가 없었거든요.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평화로워졌어요.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어요. 역시나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지만 이번에는 서둘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 깨우지 않게 조심할 필요도 없고 5명분 아침 준비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창문을 열었더니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새로운 하루를 알려주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차 한 잔 우리고 토스트 한쪽 구웠어요. 간단했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식사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무도 어머니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였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아들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게 있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놀란 모양이었어요. 문자도 몇 개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세요? 연락 좀 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천천히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나야.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집에 안 계세요? 혹시 병원에 계신 건 아니죠? 민수 목소리가 급하더라고요. 걱정이 되긴 하나 봐요. 나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다. 바닷가 근처로 이사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네. 뭐라고요? 이사요? 언제요? 왜요? 너희들 여행 간 사이에 짐 정리하고 나왔어. 이제 혼자 살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일주일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오지 않고 혼자 왔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살아야죠.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꼭 한 집에 살 필요는 없어.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제 목소리가 이렇게 단호할 줄 몰랐어요. 엄마, 서린이가 요양원 얘기한 거 저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민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겠니?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하지만 괜찮다. 이제서야 내가 누군지 다시 찾은 기분이거든. 바다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강은주야. 강은주라는 사람이야. 평생 남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 거지. 늦었지만 말이야. 민수가 한참 울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네요. 며칠 후 민수가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서린이도 함께 왔어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서린이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차를 대접했어요. 이제부터는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지내자. 보고 싶으면 찾아오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진짜 가족 아닐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처만 주게 되더라. 어머니, 그래도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서린이가 말했어요. 걱정할 것 없어. 나는 72살까지 혼자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이렇게 사니까 너희들이 더 고마워 보이고 만날 때마다 반갑더라. 그날 저녁 혼자 남아서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눈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나는 강은주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속삭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72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도 읽고 저녁에는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봐요.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작은 텃밭도 가꿔요. 이런 게 진짜 제 삶인 것 같아요. 효도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라는 걸 이제서야 저희 가족 모두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민수네가 찾아올 때마다 정말 반가워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대화도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